오늘은 정의로운 바로읽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이클 샌달의 정의로운 내용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원래 사회 철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고 과학 철학에 입문을 해서 최근에 이제 사회 철학적으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샌델은 워낙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사람이라서 정의란 무엇인가가 최근에는 200만 부 팔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쓸 때가 2016년인데 그때 140만 부라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200만 부가 팔렸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대단히 많이 팔린 책인데요. 근데 과연 또 사람들이 정의론을 읽고 제대로 이해를 했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 정의론이 고등학생들이 그 수능 볼 때에 간혹 문제에 나온다고 그래서 아마 많이 팔리고 있다. 수험서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2016년에 자유경제원에서 이제 한번 써보라고 썼는데 그 당시는 이제 자유경제론의 입장하고는 상당히 좀 거리가 있죠. 그래서 샌델의 정의론 바로 읽기라고 그러는데 이제 바로라고 하는 말이 똑바로 읽어라 이런 말도 되고 또 한번 읽어봐라 적시 읽어라 해서 상당히 다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샌델의 이야기를 비판하기보다는 한번 샌델의 이 얘기를 경청하자는 입장에서 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고요. 이 책이 또 상당히 어려운 책이에요. 철학자들이 보더라도. 그래서 그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짧은 시간에 요약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더 관심이 가시는 분들은 책을 직접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우선 샌델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사회에서 왜 샌델이 그렇게 관심이 많은가? 저는 그에 관심이 많아요. 실제로 이 책이 미국에서 2010년도에 발간이 되고 바로 2011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정의론 무엇인가로 김영사에서 발간이 됐어요. 지금은 중간에 출판사가 바뀌었습니다만은. 그래도 2011년도가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정을 표방하던 때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정의론이 많이 팔리는데 기여를 한 점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과연 또 이명박 정부가 공정했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공정하고 밀접히 연관이 있는 이야기가 정의예요. 롤스 같은 경우는 공정으로서의 정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80년대 초반에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그때 또 정의를 내세운 사람이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동사무소나 경찰서 가면 다 써붙여놨어요.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또 정의를 들고 나왔었는데 참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정의를 말할 자격이 있냐 없냐 이거는 이제 차후 문제로 따지더라도 여하튼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가슴 속에 와닿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또 이철만 하니까 또 누가 나타났어요? 2017년인가 8년인가요? 현 지금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한 게 2018년이에요? 7년이에요? 그때 취임사에서 유명한 말을 했어요. 출발은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 그래서 또 세 가지 다 얘기했어요. 평등, 공정, 정의.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할 만한 이야기지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는 정의롭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고 평등하지도 않다고 믿으니까 내가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대통령이면 한번 만들어 볼 만하죠. 그런데 잘 안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과연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냐, 4년이 지나서 그렇게 또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뭐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분노와 정의감에 차 있어요. 분노. 저 분노의 감정이 뭐예요? 분해서 화를 낸다? 이런 정도 사전적인 의미인 것 같아요. 특히, 지난번 선거 때 표출이 됐습니다만은 MZ세대라고 그럽니까? MZ세대라고 그래야 돼요. 1985년 이후 세대들입니다. 그 인구가 상당히 많아요. 20년 유권자로서 1,몇백만 정도가 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한국 정치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좌지우지한다는 게 별게 아니고 대개 보면 보수 진보가 딱 있고 그 스윙 보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100만 표면 왔다 갔다 해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 영향력이 큰 거죠. 뭐 몇 천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표가 이쪽으로 가냐, 저쪽으로 가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 20대, 30대들이 지난번, 보선에서 기대와는 다른 투표를 했다는 겁니다. 전통적인 보수당을 지지를 했다는 거예요. 뭐 그 이유는 또 다양하게 분석이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에 이제 젊은 세대들에 대한 관심이 가서 요즘 신문 보면은 전부 특집이 다 나와요. 얘들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두 분도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또 언론에 보도된 게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성 교수팀이 연구를 한 건데, 이 망할 놈의 세상 날라버려야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울분에 가득 차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이제 그때 물은 거는 이런 겁니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있는가? 그 일을 유발한 대상자에게 복수하고 싶은가? 결국 노력을 다 해도 소용없는 일이라고 느껴지는가? 이런 사람들이 외상 후 울분장애증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앓고 있는 사람이 유명순 교사의 조사로는 거의 60%에 육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큰일인 것 같아요. 울분. 그래서 울분 변화를 보면은 2018년도, 20년도, 21년도 하면서 울분, 중간 울분, 심한 울분, 이 정상 숫자가 자꾸 줄어들고 좀 늘어나잖아요. 만성적 울분이 58.2%. 국민의 정신 건강이 대단히 좋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 이게 왜 이렇게 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 그래서 뭐 울분을 일으키는 사회 정치적 요소가 이제 여러 가지 2018년부터 쭉 조사를 했는데, 이제 2021년도에는 정치와 정당의 부도덕성과 부패를 보고 울분을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래서 결국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사적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오히려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정치와 정당의 부도덕성과 부패다. 뭐 이렇게 느끼는다는 거죠. 느끼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객관적인 게 대단히 주관적인 거예요. 조사를 하니까 저게 나왔다는 얘기죠. 뭐 이런 얘기 쭉 또 나올 때 코로나가 겹쳐가지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유명선 교수가 얘기한 건 뭔가 하면은, 울분하고 소득과 주택 소유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더 크게 울분을 느낀다는 거예요. 못 사는 사람들이죠. 200만 원 이하 월소득이 높게 느끼고, 또 주택이 없는 사람들일수록 심하게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대부분의 이제 한국에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만 해도 대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보면 기득권층 안정적인 세력이죠. 그래서 이 바닥의 민심을 이해하는 상당한 정도의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런 거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과 주택 소유라고 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 정부 들어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소득 주도 성장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집값을 잡겠다고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을 썼는데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뭐 집을 못 갖겠다. 평생 벌어봐야 집값이 걸렸다. 뭐 소득은 점점 더 나빠진 거예요. 소득 주도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뭔가는 잘못됐다. 의도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사람들의 마음을 읽지 못했다. 뭐 6월 달부터 작년에 무슨 부동산법 발표하면서 6월 달부터는 종합부동산세하고 양도세가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집을 안 파는 거예요. 왜? 부동산 값은 더 뛰고 있다는 겁니다. 홀다 가지고 있어도 세금 내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예측하고 빗나가는 일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이게 왠가? 이거는 뭐 정책 자체가 우리가 틀렸다 옳았다는 얘기라기보다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한 일단 현상에 대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정책 끊임없이 실패하거든요. 다 좋은 거예요. 그것만 보면. 그런데 이게 왜 안 되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현실에서 왜 맥히지 않느냐. 그래서 참 이 소득과 주택 소유가 울분하고의 함수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우리 사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울분과 성별도 또 나타났는데, 뭐, 여성이 또 상당한 정도의 울분이 남자보다 많다. 그래서 요즘 뭐,
페미니즘이 우리 사회에 화두가 되고 있고요. 여성들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해서 또 막 복잡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대단히 발전했다고 저는 느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문제는 점점 더 드러나고 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은 어느 특정 시대의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건 다 틀려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먹고 사는 문제가 문제였지 뭐 이런 건 전혀 문제가 안 됐거든요. 60년대, 70년대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발전할수록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정치가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분노와 울분과 정의. 이거 이제 연관관계를 얘기를 좀 해보는데, 물론 이제 울분하고 분노는 좀 틀리나요? 분노에서 울분이 생기고, 분노는 폭발하는 거고, 울분은 이렇게 억누르는 거인 것 같아요. 결국 내용적으로는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이렇게 울분하고 분노가 심해냐. 그래서 서울대학의 전상인 교수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가 헝그리 사회에서 앵그리 사회로 바뀌었다고 그럽니다. 헝그리. 배고픈 게 해결되고 사람들이 전부 하나 있는 거예요. 헝그리에서 앵그리 사회로 갔다. 뭐가 더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화를 내려고 하면 또 배는 불러야 화가 납니까? 여하튼 뭐. 그래서 이게 가만히 이제 봤더니 왜 사람들이 분노와 울분이 많은 사회일수록 정의에 대한 관심이 많이 가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설명 하나의 철학적인 주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아담 스미스의 그 도덕 감정론을 읽다가 이래서 그렇구나라고 느꼈어요. 아담 스미스는 인간의 그 고귀한 감정 중에 두 가지가 있다고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자애입니다. 자애. 우리가 남한테 친절하고 관용을 베풀고 인간의 동정심, 우정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자애는. 그리고 정의감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엄격한 보편적 규칙, 곧 법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담 스미스가. 그리고 우리 되게 법무부가 디파트먼트 저스티스 아니에요? 법무부가 영어로 표현할 때 정의를 실현하는 게 법이에요. 그래서 이 뭐 디케이신이 이렇게 한쪽에 저울 들고 한쪽에 칼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균형을 맞추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칼은 뭔가 처벌이죠. 저울이 기울어지면 처벌한다. 정의롭지 않은 사람을 처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가 굴려가려고 하면 저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게 아담 스미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것 중에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정의라는 겁니다. 정의. 정의의 규칙에 따라서 어떤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 행위를 당한 사람의 분노에 공감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나쁜 놈들 그놈 붙들어 처벌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건 뭔가 하면은 그 부당한 행동을 당한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느끼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 이게 아담 스미스가 얘기하는 공감 능력입니다.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 불쌍해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의 감정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런 감정을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담 스미스는 이성으로 도덕이나 이 정의를 설명하지 않고 감정으로 설명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뭐 최근에 우리나라에 그 보면 청와대에 그 뭐죠 국민신문고에 올라가는 것들 봐도 그러잖아요. 공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했는데 저걸 바로 잡아줘야지. 내일도 아닌데 왜 사람들이 그 들어가서 시간 소비를 하겠어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의감은 사람의 분노의 감정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아담 스미스의 지적은 저는 대단히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분노할 일이 많은 거예요. 9시 뉴스 안 보잖아요. 그거 보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울분, 왜 저러지? 이런 생각들, 사회 현상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를 좀 더 정의로운 곳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감정이라고 하는 기대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감정으로는 또 안 되죠.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와 울분과 정의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화나게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을 화나게 하면.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화나게 하면 안 된다. 분노를 느끼기 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가 유지가 되려고 하면은 아담 스미스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자해는 건물의 기초가 아니라 아름답게 꾸미는 장식이라는 거예요. 저거 뭐 관용 인간 이거 중요하다고 많이 얘기하죠. 현용 특히 많이 하잖아요. 저거는 관용 이런 것들은 장식이고 실제로 중요한 거는 뭐다? 이 기둥이죠. 기둥. 고문도 저런 기둥 있잖아요. 기둥이 무너지면 사회 자체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정의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사회나 똑같은 거죠. 실제로 우리 사회가 부정의한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건 확신할 수 없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은 우리 사회가 부정의하다고 느끼는 그 프로테이지는 대단히 높아요. 미국 사회하고 비교해서. 한 뭐 80% 정도 부정의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부정의한지는 모르지만은 여하튼 사람들이 그렇게 느낀다면 그런 거죠. 그걸 뭐 철학자나 뭐 사회과학자가 아니라고 얘기해봐야 사람들한테 설득력을 얻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울분이 많은 사회, 이건 정의롭지 않은 사회라고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건 청년들이 뭐 헬조선 뭐 계속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대답이 없어요. 뭐 나이 든 사람들이 되게 이 얘기하면 이제 꼰대, 나 때는 이렇게 나 때는 꼰대 이게잖아요. 나 때는 전부. 그리고 나이 든 사람은 입을 닫으라는 거예요. 꼼짝 마라. 요즘 뭐 그게 대세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참여연대에서 이런 조사를 했더니 뭐 불안한 미래, 경제적 불평등 격차, 뭐 경제적으로 안전한 경제 뭐 안전 부패, 무한 경쟁을 유도하는 사회, 뭐 사회 공동체 붕괴, 특권층이 부패했다, 기성세대들이 권위주의다, 성찰과 소수자에 대한 처벌이 많다. 그래서 헬조선, 뭐 수저계급론 이런 얘기 한때 많이 나왔죠. 박근혜 정권 말기였나요, 그게? 그래서 그게 뭐 북한 사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남한 사회를 얘기하는 것이 다 큰 문제가 많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나 때는 이 얘기입니다. 나 때는 우리 역사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인터넷에서 가져온 자료인데 팩트폴리스라고 하는 그 책을 쓴 분이 로슬링인가요? 지금 스웨덴 분입니다만은 이거 뭐 라떼는 얘기 좀 들어봐야 되죠. 젊은 사람들도 자기의 아버지 세대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할아버지 세대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야 좀 조금 더 지성적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뭐 현재 사는 거에 대한 관심이 밖에 없을 수밖에 없죠. 재밌는 것도 너무나 많고. 그렇지만은 좀 과거를 알아보는 것도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 그림을 하나 가져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거시적인 안목에서 본 거예요. 세계가 어떻게 변했는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이제 그 학자는 인류의 단계를 4단계로 나눴어요. 이 식수는 이거 보이죠? 그냥 뭐 이렇게 이제 수도가 집안의 수도가 나오고 바깥의 수도가 있고 물통 이건 뭐 이런 거 보면은 지금 이런 것도 많이 나오죠. 1단계입니다. 1단계. 이거 2단계, 3단계, 4단계. 이 자가용 타고 다니잖아요. 여기서는 발로 뭐 신발도 없이 이렇게 다니고. 그래서 1단계는 하루에 $2 이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2. 우리 돈으로 2,500원. 그 다음에 2단계는 $8입니다. $8. 하루에. 3단계는 $32예요. 8달러? 32달러 이상이 되면은 1단계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인구가 1억이에요, 1억. 이게 뭐 언제 통계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2000년대 아마 통계 정도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1단계 사는 사람들이 세계 인구를 70억으로 잡으면 이 10억이네요. 1억이 아니고 10억 정도가 여기에 삽니다. 2단계는 30억, 3단계는 20억, 4단계는 10억 정도가 살아요. 그럼 가만히 보면요. 저는 2단계를 다 거친 것 같아요. 제가 50대 중반에 태어났는데요. 대한민국은 1단계에서 4단계 위로 갔어요. 4단계 플러스로 갔어요. 이게 지금 $32를 365를 곱해보면요. 15,000불 정도, 만불, 어떻게 되나요, 계산이? 365. 뭐, 그러잖아요.
그래, 우리는 지금 3만 불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70년 사이 1단계에서 4단계로 전파한 사회입니다. 산업화에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10억 안에 든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아주 짧은 기간에. 그리고 민주화도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살면서 왜 불만이 많았냐고. 우리 여기 살다가 여기로 왔는데. 그리고 이 사람은 낙관적으로 봐서 2017년도에 이렇게 봤어요. 이제 여기 뭐 아메리카에 10억 정도가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다 여기 살잖아요. 뭐 이렇게 살고 2017년도가 2040년도가 되면은 이게 이동할 거라는 겁니다. 여기에 한 6억 정도가 살고 4단계에 사는 사람들이 32억 정도로 세계 인구가 막 불어나죠. 그래서 어떻든지 간에 장기적 안목에서 사실을 보면은 인류의 역사는 발전하고 있다는 이 사람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좀 세상을 좀 밝게 봐라. 적어도 이 역사를 100년, 200년 단위로 좀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을 대단히 칭찬을 합니다. 한국 봐라. 그런데 이거 얘기한다고 오늘 사람들이 우리가 울분을 가라앉힐 거라고 저는 생각은 안 해요. 그러나 일단은 좀 더 생각은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 60년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 보고 야, 너 조선시대가 좋은 거 같냐? 현 세대가 좋은 거냐? 그럼 다 조선시대가 좋다는 거래요. 너 뭐 경복궁에 살았을 것 같냐? 조선시대 70% 정도가 이제 평민이고 30% 정도가 노비였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뭐 샌델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얘기하는데 모든 것을 돈으로 살 수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예요. 옛날에 신분 돈으로 못 사잖아요. 60년대 미국의 흑인들이 백인 식당의 음식을 돈으로 못 샀거든요. 그걸 돈으로 살면 좋은 사회예요. 우리 뭐 그걸 갖다가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라고 얘기합니다만은 돈으로 대체적으로 모든 걸 살 수 있는 사회가 평등한 사회입니다.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뭐 있어?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만큼 칸막이가 없다는 거예요. 돈은 있다가 없다가도 생길 수가 있는 거고 신분을 세탁하지 않아도 돈을 벌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면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많은 사회가 저는 좋은 사회라고 봅니다.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돈 줘도 못 사는 게 많은 거는 되게 신분사회예요, 신분사회. 원천적으로 불평등이 존재하는, 신분적 불평등이 존재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샌델은 또 다른 맥락에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평등을 얘기하기 전에 좀 긴 역사적 안목에서 보고 평등이나 공정이나 좀 이런 것을 얘기해 보는 게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이클 샌델이 이거 하버드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오는 장면입니다. 제가 거기서 캐치했어요. 이 연세대학의 노천 강당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대단히 좋아해요. 마이클 샌델이. 한국만큼 인기 있는 데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고 가지 못해서 그렇지 아마 몇 번도 왔을 겁니다. 아마 샌델이. 발음은 샌델로 읽어야 한다. 2005년도에 한국에 처음 왔어요. 그때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때 뭐 다산 그 황경직 교수님께서 하는 그 다산 렉처에서 불렀는데 그냥 뭐 조용히 지나갔어요. 그러다 정의는 무엇인가가 나오고 2011년 이후로 이제 한국에 오면서 완전히 스타가 된 거예요. 이것도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책을 냈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책은 돈 주고 사야 돼요. 그 책은 그저 안 줍니다. 그래서 이게 뭐 배우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배우들이 자기 영화 주인공으로 나온 영화 오면 한국에 오잖아요. 홍보차. 그래서 샌델이 온 거예요. 홍보하러 왔어요. 그래서 어느 강당에다가 이제 샌델이 와서 강의를 한다라고 하는 공고가 나가서 이제 표를 이렇게 무료로 배부했어요. 그 출판사하고 이렇게 결합되어 있었겠죠. 그랬더니 나중에 뭐 암표 거래가 막 있는 거라. 그래서 이걸 샌델이 들은 거예요. 당신 강의를 들으려고 표를 이렇게 줬더니 그걸 막 또 못 받은 사람들이 암표 거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샌델이 그건 내 철학 정신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면 바깥에서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올 사람 다 와라. 했더니 15,000명이 오고 있더나. 안 되니 이거는 무슨 아이돌 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샌델이 이 감격을 못 잊나 봐요. 자주 이거를 자기 얘기를 들으러 15,000명이 와가지고 토론을 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어때요?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이 장면이 하버드에 올라가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어요. 샌델 홈페이지에. 참 뭐 재미있는 나라다 우리나라가. 되게 역동적이고 재미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뭐 샌델에 대해서 저같이 무명 철학자가 얘기해 본들 뭐 맥히겠어요. 그래서 이 샌델 좀 소개 좀 하려고 합니다. 원래 이제 샌델이 유명해지게 된 책이 이 책이죠. 우리나라 200만 부가 팔렸으면은 하다못해 정가를 샌델이 얼마나 받아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정가의 10%를 인쇄로 받아도 수십억 가져간 것 같아요. 이 책만 놓고 보더라도. 그러니까 한국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뭐 대접받지. 기업에서도 막 불러요. 아마 지금 몇만 불 줘야 올 거래요. 88년도에 노벨상 후보자 부를 때 3만 불 줬거든요. 지금은 노벨상 부르려면 몇만 불 줘야 되는지 우리 회장님 한번 불러보시죠. 얼마지 먹을 겁니다. 뭐 오락가락 비행기표하고 다 주고 이제 했는데 이 책이 히트를 친 겁니다. 이 책. 아시아권에서 그렇게 히트를 많이 쳤는데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 정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원래 이제 이 책에는 이전에 쓴 책들의 내용이 압축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전에 쓴 게 이제 샌델이 이게 출세작이에요. 1982년도에. 1982년도면은 롤스의 정의론이 곽강을 받던 때예요. 세계적으로. 존 롤스요. 그런데 이 82년도면 샌델이 53년생이니까 29살 때죠, 만으로. 그렇죠.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쓴 박사 논문이에요. 찰스 테일러 지도교수로. 지도교수는 뭘 하든. 그래서 이거는 샌델이 롤스를 비판한 거예요. 존 롤스를. 그러니까 롤스가 그 당시 뭐 대단히 철학자의 왕 비슷한 존재인데 새파란 놈이 롤스를 비판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졸지 이제 이 사람이 학계에서 유명해진 거예요. 아마 이때 하버드 교수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피소드가 있는데 뭔가 하면은 이제 하버드 교수에서 자기 연구실에 턱 가 있더니 누가 전화를 턱 걸더라는 거예요. 받아봤더니 I am John Rawls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RAWLS 그러면서 정신 먹자 그러더라고요. 롤스가 점잖게. 그래서 밥을 먹었다고 샌델이 아주 감격해가지고 그 어디 기록에 남긴 적이 있습니다. 샌델은 상당히 정치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제가 이 책에 쓰는지 모르겠는데 샌델이 아마 그 캘리포니아에서 고등학교를 다닌 것 같아요. 원래 미네소타 출신입니다만은 그 당시에 샌델이 무슨 토론회 회장을 했대요. 고등학교에서. 그때 주지사가 누군가 하면은 레이건이에요. 그래서 샌델이 딱 이제 장난삼아 심각하게 레이건을 불러가지고 토론을 해보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주지사 아니에요. 그래서 고등학생이 편지를 쓴 거예요. 우리가 이런 토론회가 있는 고등학교에 오실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레이건이 턱 나타난 거야. 가겠다. 그러니까 레이건도 대단하죠. 고등학교 토론회 가지고 애들 앉혀놓고. 그래서 샌델이 이런저런 질문도 하고 했는데 샌델은 이제 원래부터 자유주의자가 아니니까 레이건하고 입장이 다 반대 아니겠어요. 그런데 레이건이 큰 사람이더라. 그런 얘기를 자신하고 입장은 다르지만은 대단히 정중하게 고등학생들 대해주더라. 뭐 무리한 질문을 하더라도 다 그걸 받아주더라. 그래서 레이건을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책에서 뭐 계속 레이건을 까지요. 그래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는 레이건이 소위 말하면 나하고 입장은 다르지만은 대먹은 사람이다. 뭐 레이건은 나이차도 많이 나잖아요. 53년생이니까. 뭐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으로 유명해져서 뭐 하버드 교수를 잘 나가는데 원래는 이제 이 책은 그 롤스의 정의론을 비판한 책이고 이거 다 오늘 이 책이 잘 나가니까 뒤에 책이 다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게 민주주의와 불만 이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이 됐고 퍼블릭 필라소피 이건 두 가지 종류로 번역이 됐습니다. 정치와 도덕을 말하다. 그리고 What Money Can't Buy 이 책은 거의 동시에 나왔습니다. 원고를 우리나라에 바로 보내준 거죠. 그래서 영어하고 우리나라 책이 거의 같은 해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책이 이것도 많이 팔렸을 겁니다. The Tyranny of Merit라고 하는 건데 뭐 그 메리트라고 하는 거를 우리나라에서는 그 능력주의라고 번역을 했는데 적합한 것 같지는 않아요. 능력주의의 폭력, 폭군 뭐 이런 데 완전히 다르게 했죠. 공정하다는 착각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그 메리트를 능력주의로 번역했는데 성과주의가 더 정확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능력은 우리가 잠재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메리트 시스템, 우리 성과 요즘 많이 따지잖아요.
얼마만큼의 많은 성과를 냈느냐에 따라서 보상을 하는 게 그 능력주의 내지는 성과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책도 지금 막 팔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막 공정 막 떠들잖아요. 아마 왔을 텐데 코로나가 아니면은 이 한국에서 2주간 자가격리 때문에 샌들이 못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책도 많이 팔리고 좀 여러 군데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책은 이 책이 번역된 뒤에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단히 유명해진 그리고 실질적으로 재미있게 잘 썼어요. 우리 상식적인 생각에 이제 어떻게 보면 반대 의견을 내는 거거든요.